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항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침공으로 시작돼 3년간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30일 휴전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는데요. 미국은 러시아의 휴전안 수용을 설득할 예정인데 러시아 측 반응이 주목됩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관세 갈등이 보복 전쟁으로 치닫기 직전 한숨을 돌렸습니다. 미국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일괄 관세를 12일부터 부과하기로 하면서 캐나다에 대해서는 25%를 추가로 물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미국으로 보내는 전기에 25%를 얹으려던 방침을 철회하면서 미국도 캐나다에 경고했던 25% 추가 관세를 취소했습니다. 정부는 R&D 분야 주 52시간 예외를 담은 반도체 특별법이 야당 벽에 부닥치자 특별 연장 근로를 1회당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별 연장 근로는 주 52시간 예외를 인정받아 주당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특별 연장 근로 기간을 6개월로 늘려서 반도체 연구직들의 시간 제한을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상속재산 전체 상속세를 물리는 유산세를 상속받은 재산별로 물리는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상속세의 근간을 바꾸는 유산취득세는 3년 후인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상속관행이 어떻게 달라질지,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지 이어지는 집중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20여 년 전만 해도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1, 2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고액 재산가들에게나 해당되는 세금이었죠. 집값이 뛰면서 그 수가 어느새 2만 명 정도로 늘었습니다.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대대적인 손질에 나섭니다. 상속받은 재산별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상속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지낸 김낙회 법무법인 율촌 고문, 이장원 세무법인 리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상속세 관련 논의가 참 많습니다. 여야 자기 각자 공제를 높이겠다 안을 냈는데 이번에 정부가 유산취득세로 좀 바꾸겠다. 굉장히 획기적인 안을 일단 발표했습니다. 이 상속세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었다고 하는데 이장원 대표님, 지금 상속세 내는 사람이 얼마나 늘었어요, 지금? 사실 많이 늘었습니다. 네. 이 사망자 수 대비해서 그냥 상속세 신고 인원 수 한번 말씀드려보면 뭐 2016년도 정도에는 한 28만 1,000명 정도가 돌아가셨고 예. 상속세 신고를 한 6,200명 정도 하셨어요. 6,200 물론 이제 명? 결정 인원은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비율이 한 2.2% 정도 됩니다. 근데 최근에 2023년도로 보게 되면은 거의 5.2%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5.2%. 비율 자체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누군가의 관점은 이제 이게 뭐 무슨 보통의 세금이냐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좀 민감하게는 이제 같이 가족과 지내려고 주택 한 채 있었던 분들이 이제 상속세를 내야 되는 말 그대로 이제 좀 부담이 되는 세금으로 좀 바뀌었던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전국 전체로 볼 때 19,000, 한 5.2% 이제 대략 돌아가신 분 해서 상속되는 분, 서울로만 치면 그 비율이 훨씬 높지 않을까요? 네, 서울로 치면 이제 얼추 통계 나온 건 한 15% 정도가 15%? 예, 상속세 신고랑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제실장님을 지내셔서 이제 세제를 직접 만들고 했던 경험이 있으시는 김낙회 고문께 좀 보고 싶은데, 우리 상속세 비율 지금 대체로 한 5%, 돌아가신 분의 한 5% 정도 낸다. 이게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거나 처음 상속세가 만들어졌을 때와 비교해 볼 때 네.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하겠습니까? 우선 이제 그 비율이 이제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하느냐, 네. 아니면 이제 국세청에서 결정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조금 바뀔 수는 있는데 네. 정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통계 내놓고 있는 걸 보면
이제 결정인원 기준으로 해서 통계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 6.8% 정도 6.8%. 23년에 예. 아까 우리 이정환 네. 세무사님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네. 아무튼 이제 상속세를 내시는 분의 이제 비율이 지난 한 20여 년 전, 예를 들면 뭐 한 2000년 정도, 예. 그때는 0.5%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한 20년 동안 한 0.5에서 2% 정도 수준으로 계속 변화 없이 이제 그 정도에서 유지가 됐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급격히 예.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2021년에 2%, 22년에 1.9%, 23년에 2.5% 이런 식.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에 3.7%, 22년에 4.5%, 23년에 6.8% 이렇게 이제 급격히 높아지고 있죠. 이런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이제 자산 축적이 좀 됐다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자산 가치의 상승 이런 그렇죠. 것들이 이제 주된 요인이고 그거에 걸맞게 여러 가지 공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하지 않은 원래 그런 처음 이유가 상속세를 그것 도입할 때가 1950년이라면서요? 그 정도 됐습니다.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상을 대체로 어느 정도 대상을 내겠다 이런 목표가 있었는데 네. 계획이 있었을 때 그게 이제 굉장히 높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선 이제 뭐 지금이나 그때나 대개 이제 우리 세제실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 2% 이내. 아, 2%. 예. 왜 2%냐 하면 대개 이제 다른 나라들도 보면 한 2 내지 3% 정도 이제 초고자산가들 예.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겠다. 이런 정도의 그런 어떤 목표가 나름대로 있었는데 기준 같은 지금 게 우리나라의 있습니다.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좀 이제 상당히 높아져 집값이 있는. 뛰면서 내는 사람이 많이 그렇죠. 늘었잖아요. 이제 예, 공제는 자산 그대로 가치가. 놔두고 네, 세율도. 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상속세 내는 사람이 늘었다는 걸 한번 들어봤고요. 정부가 오늘 발표한 게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 그러니까 상속인 자녀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낸다. n분의 1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정부가 바꾸려고 오늘 발표를 했는데 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사실 이게 이제 좀 미리 계속 논의가 됐었던 바죠, 사실. 됐어야 되는 바인데 이제 받은 만큼 세금을 내는 게 이제 맞지 않겠느냐. 예, 말 그대로 과세 형평성이나 이제 응능 부담 원칙이라고 받은 만큼 내야 되는데 내가 받지도 않은 것에 뭐 낸다거나 받은 것에 비해서 너무 적게 낸다거나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물려받은 이제 유산 크기가 이제 같다면 세금도 같게 하는 것이 형평에 이제 부합한다. 그리고 다른 이제 OECD 국가도 대부분 사실 유산 취득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대부분. 예, 유산세 하는 나라는 사실 한국, 미국, 뭐 영국, 덴마크 정도가 많습니다. 뭐 네 나라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약간 실무에서 느끼는 경험은 다툼이 많으세요. 상속 다툼이 많기 지금 때문에. 현재로 하면 예. 유산세 방식은 어떤 면에서 다툼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본인의 이제 상황이 좀 힘드니까 상속 재산을 많이 가져가지만 이제 내가 안 내더라도 딴 사람이 연대납세로 뭐 세금을 낼 수도 있으니까 세금은 또 회피하고 싶어지는 그런 문제로 또 싸우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받은 만큼 내자 그러면 덜 싸울 테니까 그게 또 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속 받은 만큼 세금을 내자.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은데 상속세가 도입된 이후 전혀 바뀌지 않고 유산세로 계속 유지를 해온 이유. 근데 이제야 이제 바꾸려고 하는데 김낙희 고문께서 세제실장을 하실 때 이런 바꾸려고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조세 정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라고 당연한데. 생각을 하죠. 그거는 뭐 이제 전문가분들도 다 같은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예. 현실에 있어서 이제 상속세나 증여세가 예. 소위 이제 그 출발의 공평 예. 이런 것들 또 부자에 대한 세금 부자의 이런 공평 인식들이 관세. 있기 때문에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했을 때 예. 혹시 이것이 부자들에 대한 어떤 세금을 줄여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인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제 현실적으로는 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좀 복잡합니까? 바꾸는 거는? 복잡하죠. 예,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세제실 입장에서
바로 이렇게 어떤 개편안을 내놓기는 상당히 망설여지는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동안에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개편안에 대한 생각을 안 해본 것도 아니었지만 현실적으로 엄두를 내기가 좀 어려웠던 엄두를 못 냈던 그런 상황이다.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예, 네. 그런 이제 엄두를 정부가 한번 지금 내봤습니다. 네. 2028년 목표니까 3년은 남았는데 좀 단순화해서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이렇게 바뀌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좀 단순한 어떤 시뮬레이션 한 거 좀 있습니까? 제가 이제 제 책을 쓰면서 이제 좀 분석을 했었던 게 있는데 그 요즘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의 나이대가 이제 국세 통계가 나옵니다. 예. 그러면 이제 80대 이상이 한 55%, 70대 이상은 한 78%, 예. 아주 높은 비율이신데 예. 이분들이 이제 젊었을 때 합계 출산율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예. 얼추 한 3명 정도시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제 저도 이제 상속세 상담을 하다 보면 평균 한 3분 정도 있으시더라고요, 배우자랑.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기존에 지금 현행 같은 경우는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 공제가 한 5억 원이랑 배우자 상속 공제 기초 5억 원. 예. 그러니까 딱 10억 원 정도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 예. 만약에 1억에 이제 유산 취득세로 바뀌면 자녀 1인당 5억 원의 공제가 각각 이제 받는다고 했었을 때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녀 지금 공제 5억은 바뀐다는 전제로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예. 네. 그래서 현재는 아니고. 만약에 개편안이 되면 예. 그러면 각각 5억 원씩 3명이니까 15억 원 15? 플러스 배우자 상속 공제도 기본 10억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25억까지 공제 액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10억이 25억이 되는 상황인데 예. 그러면 이게 과연 뭐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라고 봤었을 때 기존에 이제 상속세 신고하거나 결정한 분들의 이제 과세 표준이 얼마의 비율이 얼마나 있는지 나오는데 예. 이 정도 되면 얼추 한 70%가 상속세 신고 자체도 안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70%가 예. 신고를 자체를 안 해도 된다. 예. 공제를 다 받게 되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공제들을 다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봤을 때는 예. 기존에 이제 한 2만 명 정도가 상속세 신고를 한다 그러면 한 15,000명 가까이는 이제 상속세 신고도 굳이 안 해도 안 되는, 해도 된다. 예, 아주 이제 정말 이제 일반의 보통의 세금이 이제 안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많은 분들에게 이제 집 한 채 받았다고 고통스러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황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그렇게 되면 바뀐다면 유산취득세로 바뀐다면 상속세가 처음 출발할 때 초고액 재산가에 물리는 세금으로 다시 돌아가서 뭐 한 30% 지금보다 그 정도만 세금을 낼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제 공제가 좀 어떻게 달라지니까 정부가 유산취득세로 바꾸면서 각종 공제를 다시 설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 세무사님께서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공제가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정부가 발표한 왜 공제를 우선 왜 바꿔야 됩니까? 이렇게 유산취득세로 가면서 공제 제도를 바꿔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우선 이제 그걸 좀 설명드리기 네. 전에 앞서서 유산세를 이제 유산취득세로 바꿈으로써 대상 인원이 줄어든다라는 건 조금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왜요? 그건 이제 공제 금액을 현재보다 대폭 높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인 것이지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꾼다 그래서 대상 인원을 이렇게 크게 주는 것은 아닐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방식만 네네네. 바꿔가지고는 예, 조금 대상 인원의 차이가 크게 날 것 크지 같지는 않을 수 않고 있는데. 다만 정부가 이번에 이제 공제 금액을 예. 방식도 바꾸고 네. 또 금액도 대폭 이제 상향하는 것으로 어떻게 지금 정부안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조금 복잡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그 현행 제도를 좀 설명을 드리면 현재는 상속세가 이제 유산세 예. 주는 사람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네. 공제도 주는 사람 기준으로 이제 공제 금액을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괄 공제라는 게 이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일괄해서 5억 원, 일괄 5억. 예. 아니면 예를 들어 받는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 자녀 수가 많다든지 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 기초공제 2억 원 플러스 해서 예. 자녀 수에 따라서 1인당 뭐 5천만 원씩 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네. 그 나온 금액이 5억 원보다 많다면 그걸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기초 공제 2억 자녀 수 1인당 5천에서 네, 비교해가 네, 네. 일괄 공제 5억보다 많으면 많으면 이제 그걸 그걸 선택하면 선택하는. 되는데. 그런데 이제 유산취득세로 바뀌게 되면 예. 받는 사람 기준으로 이제 과표를 계산을 해내는 거니까 공제 금액도 받는 사람 기준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방식을 바꾼 것이고 예. 차제에 거기에 더해서 공제 금액을 작년에 이제 정부가 그런 개편안을 제시했었습니다만
자녀 공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당 5천만 원에서 예. 이게 이제 5천만 원이 1997년에 예. 정해진 금액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오래됐네요. 벌써 한 거의 30년이 30년 다 가까이 되어가죠. 되네요. 30년 동안에 어떤 여러 가지 자산 가치의 상승이나 물가 상승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상당히 많은 이제 갭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현실화할 필요는 이제 있는데 예. 그런 것을 이제 이번에 현실화하겠다라고 이걸 하는 5억 원으로 겁니다. 올리겠다는 거죠? 5억 자녀는. 원을 그렇죠. 자녀 5억. 공제의 경우에 예. 이제 5억 원으로 올리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가 요즘은 뭐 학교 출산율이 뭐 굉장히 낮지만 네, 일이 훨씬 안 그렇습니다. 되니까. 지금 현재 상속받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보면 네. 대략 한 3명, 4명 이 정도 될 겁니다. 서너 명. 3명이라고 보면 3명이라고 보면 3명이면 15. 1인당 15억 정도 그렇게 되는 것이고 네.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 배우자의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도 많이 달라지는 건가요? 배우자 공제도 이제 기본 최소 예. 공제 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지금 최소 5억이죠. 최소 5억입니다. 그것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10억 원으로 최소 10억. 네, 그렇게 높이겠다. 그건 이제 작년에 정부가 내놨던 안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그 요즘 기준으로 자녀 2인 자녀를 둔 4인 가구라고 본다면 예. 부인 배우자 10억, 10억? 자녀 10억 해서 이제 20억 정도가 공제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안을 재차 내놓은 것은 그 동안의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적절한 조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녀는 1인당 5억 원, 지금은 5천만 원인데 그리고 배우자는 최저 공제가 5억에서 10억. 최대 공제는 지금 30억, 배우자 30억인데 그거는 그냥 유지한다는 거죠, 정부 생각은. 그 부분은 아마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그런 안을 내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최근에 이제 국회 그 여당과 야당 간에 네. 상속 이 배우자 공제에 관련한 논의가 그러니까요.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예.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뭐 상속세 공제를 무제한으로 하겠다는 그런 네. 내용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지금 아마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굳이 그런 안을 내놓기보다는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함께 논의가 되지 않겠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실 때 배우자 공제는 공제를 무제한으로 한다는 게 여당이 이제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공제 무제하니까 쉬운 말로 하면 배우자는 상속세가 뭐 없다는 것과 같은 말로 좀 들리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공제 무제한. 근데 오늘 정부 안에는 배우자 공제 무제한은 안 들어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원래 여당이 좀 주장을 하는데 왜 정부는 이걸 조금 명시 안 했을까요? 우선 제가 봤을 때 미니멈에 대한 것만 상승시켜 놓고 최저 한도만. 그 다음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우선은 남겨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여당에서 이제 배우자 무제한 공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제안하니까 야당도 좀 긍정적이다 이제 이런 입장을 내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여야가 좀 얘기를 하다 보면 달라질 텐데 만약에 유산 취득세로 바뀌고 배우자 공제가 무제한이 된다 이럴 수도 혹시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뭐 충분히 가능한 가능한 거예요? 네, 충분히 뭐 배우자의 경우에는 예. 그 공제 무제한. 공제 상속세가 무제한을 없었다. 해주는 또 취지 나름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배우자 간에 이제 뭐 저 부부는 이제 경제 공동체 그래서 같이 일생을 재산 함께 읽었다. 읽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사실상의 재산 분할이나 마찬가지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의견들을 그런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나라들도 대개는 배우자에 대한 공제는 무제한으로 다른 나라 허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처럼 제한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케이스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면 예.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배우자 공제가 무제한이라 그러면 얼핏 생각하기에 상속이 일어날 경우 일단 배우자한테 다 상속해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후에 그렇죠. 어떻게든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을 생각할 것 같으니까 정부는 그냥 일단 최대 한도 지금 배우자가 최대 한도 30억 원을 유지한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도
보이네요. 혹시 현장 실무하다 보면 어떤 걸 좀 느낄 수 있습니까? 사실 이제 그 상속인분들의 재산 가치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는 하지만 약간 이제 뭐 30억이 좀 넘어가는 재산 가액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배우자에게 주면 공제액수를 많이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또 이제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하시죠. 어머니가 또 돌아가실 때 그때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못 받으니까 그렇죠. 없으니까. 세금이 또 한꺼번에 그때도 크지. 많이 내지 않겠느냐. 어. 예, 사실 근데 이제 지금 눈앞에 상속세 자체가 부담이 크니까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좀 딜레이 시키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 주셨던 대로 이제 배우자분이 우선 공제를 최대한 받고 그다음에 이제 논의를 하자. 그다음에 뭐 증여를 하든 어떤 방식을 고민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세액 차이가 막 5억 이상 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실은.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을 이제 상속인들은 어떤 식으로 고민을 짤지 사실 각 집안마다 너무 다를 것 같고 예. 그다음에 방금 말했던 이제 자녀 공제도 5억 원으로 늘어나면 5억 원씩은 우선 최대한 우리가 공제를 활용받고 활용하고. 그다음에 뭐 약간 더 받더라도 낮은 세율 구간이면 좀씩 더 받고 뭐 7억씩 받는다거나 그리고 어머니가 좀 더 가져가는 게 낫지 않겠냐. 어머니가 남은 금액이 뭐 15억 원이면 또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각각 자녀들이 또 5억 원씩 받을 테니까 그 다음까지 생각하는 플래닝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세무사들을 또 상당히 이제 좀 일이 많아질 것 같은. 왜냐하면 상속 컨설팅을 좀 많이 받아야 할 것 같은 그런 좀 생각도 드네요. 이 상속 전에 미리 돈을 주는 증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네. 이제 증여, 유산 취득세로 바뀌면 이 사전에 증여한 재산을 실제 상속 계산할 때 합해야 될 텐데 이건 어떻게 바뀝니까? 유산 취득세로 바뀌면 이것도 달라집니까? 그것도 좀 바뀐 어떻게 바뀝니까?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가 바뀌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합산하는 이제 대상, 예. 그다음에 이제 합산 기간, 이 두 개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네. 첫 번째 이제 합산 대상은 현재는 이제 생전에 이제 증여한 부분, 예를 들어 다른 분에게 이제 기부를 한다든지 예. 그런 것들까지 이제 다 합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저 개정안에 따르면 이 상속인이 받은 금액, 그 증여받은 금액, 그 한도 내에서만 합산하는 것으로 한도 내에서만. 그렇게 이제 바뀌게 되고요. 예. 합산 기간도 지금은 이제 뭐 상속인의 경우에는 10년, 상속 재산의 경우 10년, 예. 그 유증이라고 그래서 유언 증여, 뭐 사인 증여 증여. 이런 경우에는 5년 예. 이렇게 합산 기간이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예. 그것을 이제 개정안에 의하면 똑같이 10년으로 10년으로. 통일하는. 어, 이제 참고로 현재 증여의 경우에는 합산 기간이 10년이거든요. 10년이다. 그러니까 이제 유증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하고 있는데 예. 증여하고도 이제 같이 이제 균형을 맞춘다 이런 측면이 고려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바뀌는 게 있고요. 네. 또 요번에 상속세, 유산 취득세 바뀌면서 늘 상속세 논쟁에서 빠지지 않고 쟁점이 되는 게 가업상속공제였어요. 사실 정부는 이 가업상속공제가 최대 주주의 20% 할증이 되니까 이것도 폐지하자 뭐 이런 안도 냈었는데 요번에는 그런 안은 좀 없는 것 같고요. 가업상속세 공제 혜택은 혹시 유산 취득세로 바뀌면 달라집니까? 이건 어떻게?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가업상속 공제를 받는 상속인에게만 그 공제 한도를 똑같이 적용하겠다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상속인에게만. 기존에는 이제 피상속인 기준으로 총액을 잡아서 했었던 건데 이제 자녀 A가 가업상속을 받았다 그럼 자녀 A에게만 가업상속 공제 한도를 적용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냥 그 유산 취득세 개념을 똑같이 적용한다. 똑같이 하는 거니까. 그거 이외에는 예. 뭐 공제 한도가 늘어난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똑같이 이제 바뀐다. 이번에 그 최대 주주 할증 20%를 없애겠다는 게 정부가 그동안에 조금 희망으로 작년 세법 개정안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빠진 거 보니까 그 20% 할증 과세 없애는 문제는 상당히 좀 정치권에서 저항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정부의 생각은 여전히 할증 과세는 폐지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제 다만 이번에 이제 정부가 발표한 것은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 그것만 들어가 있으니까 나머지 사항들은 일단 추후 논의하는 쪽으로 하고 예. 우선은 유산 취득세 전환에 집중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읽혀집니다. 우리 그 고문님이 보시기에는 그 20% 할증 관세 그러니까 지금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잖아요. 그렇습니다. 20%
하면 이제 60%가 되는데 네. 이 할증 과세는 조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음. 우선 이제 상속세를 과세하는 나라들 제가 이제 다 조사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할증 평가에서 과세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할증 과세가 네, 없다. 네, 네. 우리나라의 경우만.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아마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할증 평가 제도가 들어온 게 예. 아마 그것도 한 90한 4, 5년도 그때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그러네요.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그 자산가들에 대한 과세를 좀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요구와 이제 맞물리면서 특히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평가가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네. 상당히 이제 평가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경영권에 대한 프리미엄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란도 있고 한 상황에서 예. 그래도 현실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이 존재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할증 평가를 하게 된 것인데 이게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면 다양한 문제점들을 좀 낳고 있습니다. 예. 과연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는 것이냐. 있느냐 문제와 실제 시장에서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없이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할증 평가 20% 한다는 게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거는 차제에 좀 보완할 필요는 있다라는 차원에서 정부가 아마 작년에 그런 안을 냈었는데 아마 요거는 이제 별도로 논의될 그러네요. 것으로 좀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유산 취득세 전환을 발표하면서 이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정부가 아까 원래 작년에 생각했던 50%를 40%로 바꾸는 문제는 뭐 사회적 합의 등을 바탕으로 별도로 검토한다 이렇게만 얘기한 걸로 봐서 이거는 정부도 조금 힘들다 좀 이렇게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네요. 이 자료만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 우선 이번에 나왔던 개편안 자체는 이제 이 상속에 대한 고민이 너무 깊어진 사회 문제가 됐으니까 이제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됐던 부분들에 한해서만 말을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합의된 부분. 그래서 배우자 상속공제도 그냥 큰 틀을 바꾸는 건 아니고 그냥 기본 공제액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우선은 무난하게 5월 국회를 좀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것저것 이제 설문조사를 보면 예.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 이 당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좀 낮춰야 되지 않겠냐라는 설문조사 결과는 나왔는데 그런 부분이 또 이제 이 지금 기획재정부 안을 얘기 나눌 때 예. 괜히 또 노이즈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얘기하지 않고 예. 말 그대로 별도로 검토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이제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유산 취득세로 바꾼다. 그리고 2028년 시행이다. 3년이 남았는데 이게 이제 법이 바뀌어야 될 텐데. 그렇죠. 자, 이 여야의 생각이 지금 조금 다른 듯해 보여요. 우리 고모님 보시기에 여야가 충분히 합의를 좀 이뤄낼 수 있을 거로 보십니까? 저도 이게 이제 조세 정책을 하는 예. 입장 또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이제 유산취득세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일부 정서 여론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서 결국에는 세금이 좀 줄어들지 않니? 네. 그렇다면 이건 부자 감세에 해당되는 것 아니니? 이러한 정서가 일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도 이런 어떤 여론이나 정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다는 아니시겠지만 아무튼 정부가 이제 모처럼 정말 어려운 이 유산취득세라고 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니까 그 방안 자체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적인 기준으로 봐도 국제적인 과세 사례를 봐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건 어떤 부자 감세의 어떤 틀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조세 제도의 합리화, 조세제도의 합리화. 예, 이런 측면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좀 논의를 해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만약에 여야가 합의하면 이게 기술적으로 조금 많은 손이 가는 그러니까 국세청이 징세에 좀 복잡해집니까? 어떻습니까? 국세청 하는 일이. 사실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실무에서 이제 너무 고생해 주시는 국세청 직원분들이 이제
일이 좀 늘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일이 확실히 많이 들었습니다. 늘어나는데. 예, 왜냐하면 신고서 자체도 개수가 좀 늘어날 것 같고 물론 이제 공동 신고를 할 수 있게끔 해주지만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신고 말 그대로 납세지를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이제 주소지로 이제 설정을 했다라는 거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상속인들의 업무를 다 같이 보겠다라는 얘기일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시스템 도입이나 그다음에 이 보안 입법 예.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수정할 건 좀 수정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간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2, 3년 걸리지 않을까. 내부 시스템이 그네 워낙 요즘 이제 과학이나 이런 IT 기술이 많이 발달되니까 그걸 잘 접목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유산세의 유산 취득세 전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낙회 법무법인 율천 고문 이장원 세무법인 리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고용시장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건설업과 제조업의 취업자가 급감하고 있는데요. 그냥 쉬었다는 청년층도 50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죠. 고용 상황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데 조금 더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영건 사회연대 포럼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2월 고용 동향. 지난 1월도 취업자가 조금 소폭 13만 명 정도 늘었는데 네네. 뭐 2월도 그렇게 신통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뭐 작년 연말 이후에 이제 고용 동향 일자리 문제로 걱정들이 많았는데 네. 지난 1월에 이제 13만 5천 명 정도 그렇게 예. 이제 반등했고 이번 2월 달에 이제 오늘 아침에 발표한 자료 보면은 전체적으로 취업자 숫자는 13만 6천 명 정도 증가되었고 네, 13만 6천 예. 명. 그다음에 이제 15세에서부터 64세 고용률 OECD 기준으로 이제 68.9%로 0.2% 상승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청년 고용률은 43.3% 정도 해가지고 전년 동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1.7% 포인트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실업률은 3.2% 동일했는데 네. 여전히 청년 실업률은 7%로 해가지고 0.5% 상승했습니다. 지금 1월 달에 취업자가 13만 5천 명 늘었고 2월에도 13만 6천, 13만 명대인데 뭐 늘어난 거는 작년 12월에 좀 감소했다가 늘어나는 거는 괜찮습니다만 늘어나는 폭이 과거에 비하면 뭐 한 해 한 30만 명 정도 이렇게 늘어나면 그렇죠. 정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지금 일자리가 없는 셈이에요. 13만 명 정도면. 실질적으로 전체 고용률 올라가지 않고 있고 예. 그리고 실제로 고용 숫자, 일자리 숫자 느는 것도 대단히 미미하다. 한 25만 개 정도 일자리는 생겨야지 그러니까요. 평균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그 절반 정도 수준을 가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연령대별로 보면은 네. 실제로 우리 뭐 일자리를 다들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일자리를 크게 바쳐야 될 것들이 사실은 이제 40대. 40대가 중심으로 허리, 이렇게 허리층. 허리 중심으로 이렇게 봐줘야 되는데 저 우리 뭐 CJ 그래프에도 나오지만 저 60세 이상 불기둥처럼 올라와 있는 저 34만 2천 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30대를 대하고 나머지는 다 줄었습니다. 30대만 늘고. 네, 30대만 소폭 뭐 11만 6천 명 늘고. 정도 떨고 나머지는 근데 특히 이제 청년층에서 예. 23만 5천 개 일자리가 지금 15세부터 29세까지 보니까 네네 야, 23만 5천 명 네네. 감소했잖아요.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40대에도 지금 7만 8천 개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50대도 8천 개 줄어들었고 그런데 이제 늘어난 게 보면은 그냥 그걸 갖다가 어느 정도 상쇄시키는 게 65세 이상 고령자들 그러니까 정부가 공공 일자리라든지 뭐 돌봄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발생하는 그런 일자리를 제외하면은 실질적으로 고용은 대단히 심각하게 있고 계속 이제 뭐 겨울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걱정되는 게 아까 언급을 해주셨는데 15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 취업자가 23만 5천 명이나 줄었다. 이게 이제 보니까 통계로 보니까 2021년 1월 이후 가장 큰 감소세인데 그러니까 결국 청년들은 뭐 고용률도 지금 조금 안 좋고 청년층 실업률, 전체적인 실업률은 같더라도 청년층 실업률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 것입니다. 청년층 실업률은 그냥 7%이고 뭐 그다음에 이제 보조 지표를 활용해 가지고 체감 실업률은 뭐 17% 정도 될 정도니까 17%. 청년들의 실업률은 상당히 이제 높은 그런 상황이고 이 청년 고용과 관련된 부분들은 정말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저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 성장하고 코로나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청년 고용과 관련해서 우려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2%, 3% 이렇게 찍고 OECD 평균 한 55% 정도 되는데 우리가 10% 이상 많이 떨어졌는데 그 뒤로부터 좀 반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고용률이. 그게 청년 고용률이 반등한 게 청년 일자리가 늘어난 게 아니고 청년 숫자가 취업 시장에 들어오는 청년 숫자 자체가 줄어들어 가지고 고용률은 자동으로 올라가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꽤 뭐 46, 47 가면서 좀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다시 툭 떨어지기 시작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난 2월에 지난달 이 보면은 이 취업 시장에 들어온 게 전년동을 대비해 가지고 청년 인구가 21만 5천 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일자리는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이 줄어들어오니까 23만 5천 개가 이렇게 되니까 2만 개나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고용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대단히 그래서 청년들이 실제로 보면은 이 체감 실업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네요. 청년 이 일자리 쪽에 들어온 청년보다 일자리 줄은 게 더 적으니까 고용률은 낮아진다. 지금 취업자가 고작해야 1, 2월 13만 명 중반, 13만 5천 6명 이 정도 중반대 있는 거는 업종별로 보니까 뭐 건설업이 가장 지금 뭐 심각하게 고용 부진이 심각한 거죠. 다들 아시겠지만 뭐 건설 경기 침체하고 그다음에 원자재값 올라가고 이러면서 건설 시장이 대단히 부진한데 건설 시장의 부진도는 뭐 지금 감당이 안 될 정도이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시장에 어느 정도 개입하지만 안 된다는 아주 위험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건설 시장의 인력들이 한 200만 명은 항상 위쪽으로 유지했었거든요. 200만 명. 네네. 그런데 1월 달에 이제 192만 명이었고 그다음에 지난달에는 이제 190만 9천 명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년동을 대비하는 16만 개의 일자리가 날아갔고 지난달 대비해서도 12,000개 정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한 달에 뭐 지금 10,000명씩 일대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건설업이 이제 가장 심각하고 지금 보통 이 중견 조금 작은 중소 건설사들의 이 법정 관리 신청 부도가 좀 줄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사 현장에 계속 쓰면은 일자리가 더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동안에 이제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낮은 금리 속에서 뭐 부동산이라든지 건설업에 상당히 많은 뭐 건물도 짓고 또 뭐 주택도 짓고 아파트도 짓고 이렇게 뭐 하다가 건설 경기 나빠지면서 PF가 문제가 되면서 이제 다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좀 빨리 털 거는 털고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만기 연장 하다 보니까 이 아주 그 어려움이 깊어지고 병이 훨씬 더 깊어진 거예요. 정상화 구조조정이 좀 너무 더디고. 그럼요. 그렇죠. 이게 뭐 고름이 가만히 둔다고 해가지고 살됩니까? 빨리 짜내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거 좀 아프다고 해가지고 그냥 자꾸 넘기고 이까지 오니까 건설 현장은 지금 뭐 거의 쑥대밭 수준으로 건설 노동자들은 아침에 뭐 이렇게 취업 시장 가면은 10명 가도 1명 가기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잡표에 나타나기는 이런 근로자들 특히 많이 줄은 이유가 건설 이종 노동자들이 뭐 거의 뭐 0명 수준이니까 지금 채용되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좀 업종별로 보면은 이제 뭐 이 건설과도 좀 유사한데 사업 시설 관리나 임대 서비스 이쪽에 뭐 한 7만 4천 명 정도 줄었고 제조업이 7만 4천 명 들고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제조업도 7만 명 이상 줄었어요. 네, 제조업도 7만 4천 명 정도 줄었으니까
먼저 우리 경기 전체의 영향을 고용시장이 후행지표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 받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뭐 관세로 인한 앞으로는 후행지표니까는 더 큰 일이라고 지금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관세로 인한 트럼프 2.0 시대, 그리고 차이나 소크, 가인 공급하고 첨단 기술로 무장한 차이나 소크 2.0이 다시 다가오고 있고, 네. 또 이제 정부가 뭐 탄핵 2.0으로 다시 또 이 세계의 파고가 밀려오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우리가 제조업 일자리를 갖다 못 지켜나면 전체의 근간이 수출을 갖다가 우리가 떠받치는 거고, 또 내수 소비와 투자도 제조업을 중심으로 일어나야 돼. 그런 것들이 좀 부족치면 심각할 거고, 이 후행적인 지표가 이 정도 나오고, 우리는 또 미국보다는 반응 속도가 되게 늦지 않습니까? 고용의 유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계속해서 나쁘게 나올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요즘 건설업 취업자 주는 거 특히 제조업 줄어드는데 네. 이 제조업이 투자를 기업이 계속 늘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트럼프 관세 때문에 또 미국에만 또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국내 그렇습니다. 투자가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좋은 일자리 제조업에서 그렇습니다.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일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와 관련된 큰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전략을 가지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차이나 조금 밀려오는 게 뭐 알리, 테무 이런 거 가행 생산에 의해서 밀려오는 것도 있지만, 중국은 10년 전에 제조 2025라고 해가지고 10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기차, 뭐 2차 전지, 로봇, 드론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바이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왔어요. 근데 우리는 전략이 없습니다. 정부가 뭐 수시로 바뀌고 특히나 최근에 혼란스럽고 이래도 전략이 오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의 제조적 경쟁력을 갖기가 힘든 거죠. 산업 전략이 제대로 없다. 예, 그런 얘기죠. 산업 전략이 없고. 예. 그나마 이제 조금 나아진 것을 보면은 나아진 일자리와 관련해서 보면은 예. 이제 뭐 가장 많이 나아진 게 보건, 사회복지, 돌봄 쪽 이제 이 서비스 쪽에 뭐 정부의 지원 일자리는 이런 게 시공한 게인데, 두 번째로 조금 나아진 것, 두세 번째가 이제 전문가 기술 서비스 쪽에 인력이 한 8만 명 늘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정보통신, 예. 4차 산업혁명, AI 등등과 관련된 인원도 한 6만 명 정도 늘었어. 이쪽에서는 조금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를 볼 수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냥 지금 현재 취업 시장이 약간의 쓰나미, 삼각파도 이런 거에 밀려 나가는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지금 있습니다. 봄이 오고 있는데 취업 시장은 여전히 찬바람. 네, 그렇죠? 꽁꽁 얼었습니다. 네, 그러네. 꽁꽁 얼어 있는 상황. 특히 청년들. 청년들. 늘 그렇지만 청년들 중에서 네네. 아예 일자리 구할 생각을 하고 그냥 쉬었다는 게 이번 네. 2월 달에도 50만 명이 지금 넘었다는데 역대 네네네. 최대라 그래요. 네네네. 야, 이 정도 숫자라면 정말 과도하게 너무 많은 숫자 아닙니까? 그냥 쉬었다. 그 이제 연령 계층별로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 쉬었음이라고 분류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전체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다는 그 말입니다. 어려운 뭐 학술적 용어도 아니고, 이게 작년 2월달에 257만 개 정도 됐었는데 예. 올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269만 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특히 이제 청년들 청년들 29세에서 보면은 50만 4천 명입니다. 50만. 전체의 18.7% 정도 되는 청년들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월 대비해서도 지금 7만 명 정도가 예. 전월 대비해서도 지난달 대비해서도 나 좀 쉬어야 되겠다는 게 7만 명 정도 가까이 돼요. 예. 그러니까 지난 1월 달 대비해서 2월 달에 뭐 한 달 사이에도 그렇게 많이 늘 정도로 네. 지금 이 쉬어서 문제와 관련된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예. 청년들이 상당히 좌절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요. 네. 그냥 쉬었다는 게 일자리에서 밀려 나간 사람들 중에서 아예 일자리를 찾을 의욕이 없거나 생각이 없는 사람들인데 네네. 그냥 노력해본들 내가 일자리를 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실망감, 좌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 정말 계속 이렇게 늘어나다가는 이 사회의 기반이 지금 무너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청년이 우리 사회의 미래인데 예. 청년들이 좌절하고 시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계속 두는 것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지금 청년들도 그렇고 또 하나 내수부진으로 심각하게 고통을 겪는 게 이 자영업자들입니다. 저희가 네네. 자영업자 문제를 한번 좀 다뤘습니다만 네. 늘 뭐 고용원이 있든 없든 네. 자영업자 수가 계속 줄고 있는데 이번 2월 통계에서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조금 많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죠, 자영업자들. 그렇습니다. 이 이제 아까 코로나 우리 비교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코로나 그때 이제 가장 논쟁이 있었던 게 이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냐, 누구 데리고 하느냐, 혼자 하느냐, 혼자 하느냐. 이것 가지고 이제 이 지표를 가지고 이제
그 소득주도 성장이 맞냐 안 맞냐 이 논쟁 했듯이 코로나 지표하고 비슷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고용을 데리고 하는 이제 자영업자들은 전체적으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140 뭐 이번 달 지난달 기준으로 해서 141만 명 정도 되는데 마이너스 2만 6천 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또 나홀로 자영업자 예, 혼자서 사장님 혼자서 하시는 이 자영업자 숫자는 13,000명 정도 늘어나는 이런 구조이고 예. 그래서 이 자영업 시장과 관련해서도 뭐 소비나 내수가 살아나지 않으니까 당연히 자영업 시장에 이 고용 동향과 관련된 일자리 숫자는 결국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네. 힘드니까. 예. 물가도 많이 오르고 배달비도 많이 오르고 이러니까 사람 내부라고 나 혼자서 근근히 버티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은 뭐 폐업률 올라가고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2월 한 달로만 보면 이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조금 줄고 네.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결국 고용원이 있는 사람들은 너무 어려워서 고용원을 내보내니까 그렇습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혼자 하는 분들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혼자 하시는 분들도 줄죠. 그런데 네. 또 이제 이 자영업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가 그 코로나 팬데믹 그 시기에 자영업이 되게 어려울 때 예. 수차례 추경을 통해 가지고 계속 지원을 해줬습니다. 왜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하느냐면은 그때는 추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정부 지원금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버틸만은 했었는데 예. 지금은 그런 게 없죠. 지금은 네, 지금은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자영업 당연히 이제 뭐 전체적으로 줄고 어려우면 더 배가 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러면은 취업 시장에서 밀려나 가지고 1차 노동 시장에서 잡아주지 않는데 자영업까지 안 하면은 뭘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실업급여 뭐 많이 최대한 받는 사람이 9개월 받는데 예. 그때 아무것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돌아서 자영업으로 오는 자영업으로 거예요. 가는. 돌아서 자영업으로 오는 거예요. 다른 취업할 곳이 네.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때 우리가 재정도 괜찮고 추경도 많이 할 코로나 그 시기에 자영업 폐업을 갖다 그 당시 폐업 지원금 100만 원 줬거든요. 폐업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 사람들이 좀 새로운 일자리를 갖도록 이 지금 취업을 갖다 교육시키는 이런 교육기관들도 좀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1차 노동시장이 이 전반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당장은 좀 덜더라도 어느새 보면 또 자영업자가 조금 늘어 있어요. 예. 본인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그러네요.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전략을 가지고 기남으로 좀 구조적으로 가야지. 네.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 않고 정부가 단기적으로 자꾸 이 고용 취업자 일자리 숫자 만드는 이런 것은 좀 지양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자영업자들 어려운 사정 말씀해 주셨고요. 이 청년 취업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요즘 네, 이제 네. 대기업들의 대규모 예전에 있었던 대규모 신규 공채가 다 사라졌잖아요. 삼성 네, 네. 정도만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삼성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문을 나서는 젊은이들이 당장 일자리를 못 구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제 그 문제와 관련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방송하기 전에 좀 그 LG나 현대차나 인터뷰를 좀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그 이제 그룹 공채는 없어졌지만 계열사별로 신입생 공채는 살아 있다는 거죠. 아, 그룹 전체 공채는 없어졌지만 계열사별로 살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 그룹에서는 TO 관리만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명 정도 인원은 있으니까 자기들이 그 알아서 뽑는 이런 구조와 관련한 건데 피부로 느끼기에는 이제 그룹 공채가 없어지고 그러니까는 뭐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채용 방식보다는 어떻든 경기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도 인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 뽑는 건 아닌데 경기가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크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청년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이제 이게 그룹 공채가 없고 전체 대학 졸업하면 그룹 공채 보고 들어가는 이 구조가 없어지다 보니까 신입사원을 뽑을 때 신입사원을 뽑는 것이 아니고 경력 같은 신입사원을 많이 뽑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에 갔다가도 실력이 괜찮은 사람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정말 그 옛날에는 그냥 대기업에 쑥쑥 들어가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그래서 이 텀도 여전히 청년들한테 좀 절망감을 주는 이런 구조들이 좀 있습니다. 네, 역시 경기가 살아나야만 우리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가져야 할 것 같네요. 네, 2월 고용 동향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용건 사회연대 포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자는 주장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완화는 금기시됐던 주제였습니다. 집값이 뛰면서 상속세를 내는 사람이 늘었는데도 정치권은 고칠 생각을 안 했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상속세가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세금이 되었는데요. 이제야 현실에 맞게 상속세를 고치려 한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최종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일찍 펼쳐질지도 모를 대선을 의식한 정치권의 선심성 경쟁이 아니길 바랍니다. SBS BG 경제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